볼리비아전에 이은 11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인 가나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이태석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은 우리나라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양팀은 모두 3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5영규 원톱에 3-4-3 포메이션을 내세웠고요. 가나는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전에도 우리나라의 빌드업 문제는 지속되었습니다. 양쪽 윙백인 서령호 선수와 이태석 선수를 크게 올린 상태에서 3명의 스토퍼가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는데요. 가나가 투톱을 내세웠지만 우리나라 스토퍼들이 공을 잡았을 때 압박을 가하는 숫자는 단 1명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토퍼들은 강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토퍼가 삼선의 미드필더에게 볼을 연결했을 때 발생하였는데요. 이날 전반적인 가나의 압박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선 선수들이 충분히 바로 돌아서는 터치로 몸을 전방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의 미드필더들이 스토퍼들에게 다시 리턴을 내주면서 볼이 앞이 아닌 계속해서 뒤에서 도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선에서 강한 압박이 붙어 스토퍼들이 삼선에 볼을 주지 못하거나 삼선으로부터 리턴을 받았을 때 삼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선이나 1선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가나전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빌드 없이 앞선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선과 1선의 공격수들은 사이 공간을 잡아주면서 자신들에게 볼이 올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상대 수비수들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향한 패스가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삼선들은 상대의 압박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리턴을 내주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고 돌아서더라도 앞에 공격수들의 포지셔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스토퍼들은 삼선에게 공을 줘도 리턴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삼선을 거치지 않고 볼을 운반하고 싶어도 2선과 1선의 공격수들이 사이 공간을 잡아주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빌드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의 선수들이 사이 공간을 잡아주는 것은 빌드업 시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리턴이 나오더라도 앞선에서 나오는 것과 삼선에서 나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삼선에서 나오는 리턴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나오는 리턴은 상대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배후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나전에 오영규 선수가 사이 공간을 잡아주며 앞으로 나오면서 가나 수비수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로 인해 생긴 배후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찾아 들어가는 오영규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교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프사이드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를 향해 패스가 가진 않았지만 이러한 장면은 굉장히 좋은 빌드업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대 수비가 오영규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영규 선수가 리턴을 내주지 않고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위에서 돌아서서 볼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앞선에서 사이 공간을 잡아주는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약속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 그냥 얻어걸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유들로 볼이 계속해서 뒤에서 돌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삼선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했더라면 윗선의 선수들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가나의 전반적인 전방 압박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내려온 것은 그만큼 뒤에서 선수들이 풀어나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위에서 공을 잡아서 플레이를 해야 할 이강인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잡는 모습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모습이 아닙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깊숙이 내려오다 보면 체력적으로 누적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작 힘을 내야 할 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잡고 크게 올라가 있는 윙백들에게 볼을 전달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 윙백들이 와이드한 오픈 상황에서도 위력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윙백들이 돌파라든지 부분 전술로 측면을 뚫어내지 못하고 단순 백패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 해설을 맡은 장지현 해설위원은 이러한 운영이라면 윙백의 황희찬과 양민혁 같은 폭발력을 갖춘 윙어를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빌드업 체계를 바꾸든 선수를 바꾸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홍명보 감독의 유연한 운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삼선의 미드필더들이 공격 지원을 나가줘야 합니다. 사이드에서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이드로 공이 갔을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뒤에서 지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윙백을 와이드하게 올리고 윙어를 가운데에 배치시킨 상황에서 프리롤인 이강인 선수가 접근을 했을 때 중앙 미드필더들은 전진을 해서 뒤를 받치고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사이드로 벌릴지, 누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지, 누가 중앙 쪽에 위치할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선수들이 유연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쇼페이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공 주위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삼선 미드필더들이 뒤에서 볼을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가기에는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쓰지 않고 왼쪽에 배치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보다는 왼쪽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3백을 선택한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압박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후방에 3명이나 배치하는 것은 오버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3명을 배치한 상태에서도 후방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야 했다면 2명을 배치하고 앞쪽의 숫자를 늘려서 패스 완료를 늘리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삼선의 선수들은 상대의 압박이 약할 때에는 쓸데없는 리턴보다는 돌아서는 터치로 시야를 앞쪽에 둘 필요가 있고 2선과 1선의 선수들은 사이 공간을 잡아주면서 뒤쪽에서 볼이 나올 수 있게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합니다. 공격 시에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뒤에서 공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 주위로 접근을 해서 쇼패스 게임이 형성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